자, 이제 수업 나눔 경기도 보시겠습니다. 아까 이제 수업 실험 문제도 이제 보셨으니까 그 수업 실험 문제 중심으로 이제 수업 나눔을 하는 거죠. 자, 복귀한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수업에서 유아들에게 의미 있는 배움이 일어나는 부분,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 교사가 상호작용에 중점을 둔 것,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율성과 책무성. 교사로서 교사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가장 강조하는 교사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자율성과 책무성이잖아요. 요걸 이제 물어본 거고요. 구체적으로 요 수업에서 선생님의 자율성과 책무성은 뭐였습니까? 요거 물어보는 건데 자율성이 뭔지 책무성이 뭔지 알아야 답을 하실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아들이 배운 것을 놀이로 확장할 수 있는 방안. 자, 제가 요 이제 그 활동 중심 수업은 확장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활동 수업을 했다면 다음에 놀이로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 그거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자, 보통 보시면은 수업 나눔과 반성에서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될 요소들이에요. 수업 성찰이나 아니면 수업 나눔, 반성적 성찰,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설명 이런 거를 시키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냥 심심해서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뭐냐면 선생님들께서 과연 수업이라는 게 뭔지 알고 수업을 하시느냐, 어떤 교육적 의도를 가지고 수업을 하시느냐, 그런 거 아예 모르고 그냥 뭣도 모르고 방향도 없이 막 수업을 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수업이 뭔지, 내가 왜 이 수업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이 수업의 교육적 목적은 뭔지, 효과는 뭔지, 그 다음에 자신의 수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내가 수업을 이제 하면서 이건 잘했고 이건 못했고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뭐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지. 수업을 하면서 내가 뭘 잘했는지 뭘 못했는지, 도대체 이 수업을 내가 어느 방향, 동서남북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걸 모르면, 그렇죠? 그거는 교사로서의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하시면서 조금 실수를 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거를 내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다음엔 개선이 되잖아요. 자, 이제 그래서 수업을 하면서 얼마나 이 선생님이 자신의 수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수업 이론이라는 게 머릿속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크게 수업 나눔과 반성적 성찰의 질문 요소를 몇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로서의 태도가 있어요.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로서의 태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얼마나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지, 반성적 태도로 분석하는지, 장단점 분석하고 내 수업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경기도 1번 문제, 수업에서 유아들에게 의미 있는 배움이 일어나는 부분과 교사가 상호작용에 중점을 둔 거, 그러니까 교사가 뭔가 알고 수업을 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수업을 하면 애들이 이런 거 배우겠지? 그럼 이런 걸 잘 배우게 하려면 이렇게 상호작용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선생님이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수업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업에 대해서 얼마나 분석을 잘하는지, 목표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수업 조건에 근거해서 실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 수업 조건들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썼는지, 그렇죠? 그 왜 썼는지, 그걸 쓰면은 그런 식으로 수업을 했을 때 이 목표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지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적인 효과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 해결의 능력과 수업의 효과, 그죠? 효과적인 수업 방법을 쓰는지 그냥 막 방법을 마음대로 막 쓰는지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수업의 결과 유아에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효과, 유아의 배움 이런 거 다 진짜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큰 덩어리 세 개가 다 문제화해서 이렇게 저렇게 바뀌어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나눔 강의를 했는데 그 수업 나눔 강의 안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을 간략하게 인용을 좀 했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의 문제에 대한 답을 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그렇죠? 일단 1번 문제 있어요. 1번 문제. 1번 문제에서 유아에게 의미 있는 배움이 일어난 거는 뭡니까? 교사가 상호작용에 중점을 둔 거는 뭡니까? 이걸 이제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일단은 그쵸, 요걸 나눠서 대답을 하셔야 돼요. 문제가 여러 개로 나와 있을 경우에는 두리뭉실 대답하시면 안 되고, 먼저 유아들에게 놀이를 통하여서 배움이 일어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뭡니다. 둘째 뭡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유아들의 배움을 위해서 상호작용하는 내용은 무엇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십시오. 한 문제에 두 개가 들어가 있을 때는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배움, 그쵸? 배움부터 좀 보시면은 배움을 이제 이야기하실 때는 아이들이 아까 그쵸?
그 지속 가능한 발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학급 만들기 만약에 이제 그런 내용을 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아이들이 이 놀이를 통해서 배운 거 지속 가능한 발전 가능해서 관련해서 뭘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아이들이 이제 뭐 쓰레기를 좀 이렇게 종이를 앞으로는 좀 낭비하지 말고 앞뒷면을 다 써야겠다. 남은 종이는 또 잘라서 또 작은 조각을 만들어서 또 써야겠다. 이런 거를 아이들이 배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누리과정 영역 내용과 관련지어서 설명하면 좋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누리과정 내용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외우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놀이 중에서 그 내용하고 관련시켜서 뭐 사회관계 영역에서 뭘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수업 내용하고 선생님들이 수업을 진행하신 거하고 누리과정 59개 내용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런 걸 배웠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업 나눔 질문대로 배움과 교사의 상호작용을 연결해서 설명하셔야 돼요. 자, 수업 나눔 질문에 보시면 배움이 일어난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요거 배움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선생님은 어떤 상호작용을 했나요?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근데 배움하고 유아들이 배운 거하고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막 상호작용한 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이들은 이런 배움이 일어났다는 거를 연결해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1번 질문은 크게 세 가지 요소입니다. 하나는 애들이 뭘 배웠는지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하셔야 되고 상호작용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하셔야 되는데 배움의 내용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하고 누리과정 영역의 내용 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배움과 선생님의 상호작용이 어떤 관련성이 있었는지를 말씀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은 그죠, 상호작용 관련해서는 놀이 확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호작용을 했는지 요거를 좀 이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여기 상호작용 또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놀이 그 마무리 부분에서 놀이가 확장되면서 연계될 내용을 선생님들께서 좀 제시해 주시는 게 좋죠. 그렇죠? 그래서 수업 나눔에서 선생님이 어떤 그런 연계될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주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호작용을 했는지를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놀이가 나중에 어떻게 확장될 것인지, 그쵸?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게 평가자들 눈에도 보여야 돼요. 평가자들 눈에도 보이고 평가자들이 수업하면서 본 거, 그죠? 이런 게 있구나. 수업하면서 본 거가 그대로 수험생 선생님 입에서 나오면은 그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제일 좋아요. 자, 왜냐하면 이제 수업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항상 자신의 수업을 되돌아보고 수업을 개선하는 태도 뭐 이런 게 그리고 수업을 보는 눈 이런 게 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평가자들이 본 얘기를 본 대로 그죠, 평가자들이 본 것을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게 맞아요. 평가자들이 본 거는 지금 다른 장점 뭐 다른 걸 봤는데 얘기하는 거는 완전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 모르고 수업했구나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가자들이 본 거하고 선생님이 의도하고 이렇게 매치가 되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업을 진짜 알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교사의 자율성과 책무성. 일단 제가 자율성과 책무성이 뭔지 여기 정리를 해놨어요.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자율성, 책무성 제일 중요하게 여기니까요. 제가 요거 문제로도 냈었어요. 예전에 논술은 뭐 뒤집으면 면접이다.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논술 잘하면 면접 잘한다. 제가 수업 시간에 늘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제가 논술 문제로 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자율성과 책무성이 뭔지 정의를 해놨는데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학급의 고유한 특성이 드러나도록 유아의 놀이를 그죠, 교육과정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책무성이라고 하는 것은 놀이 일상생활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가 고민하고 실천하는 거, 요게 책무성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 개념을 제가 지금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선생님들은 답을 해야 되겠죠. 자율성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요거 설명해야 돼요. 즉, 뭘 설명하셔야 되냐 하면 우리 학급의 고유성, 우리 유아의 고유성, 요런 우리 학급의 독특한 특성, 그 다음에 우리 반 유아의 독특한 특성, 요거에 맞추어서 뭘 실천했는지. 그쵸? 우리 자율성을 어떻게 발휘했는지는 우리 학급의 특성, 우리 반 유아들의 특성, 요거에 맞춰서 내가 뭘 했느냐, 요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율성 실천한 거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책무성. 책무성을 실천했다는 뜻은 뭐냐 하면은 놀이와 일상생활은 뭐 이제 별로 없으니까 그죠? 이 수업 실현에서는 놀이하고 활동.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놀이하고 활동 요거 연결시켜서 수업했잖아요. 요게 놀이와 활동이 그러니까 뭐 지속 가능한 발전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누리과정 59개 내용 중에서 독특한 선생님들의 수업하고 관련돼 있는 거 누리과정 내용 요걸 잘 아이들이 체득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놀이랑 어떻게 잘 연결시킬 수 있을까 난 이렇게 고민했어요. 이런 얘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놀이하고 활동을 이렇게 잘 연결시키려고 고민해서 난 이런 걸 했어요. 그런 얘기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자율성 실천 내용은 뭘까요? 자율성 실천 내용은 우리 유아들의 특징은 독특한 특징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우리 학급 아이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특징을 우리 반 아이들의 특징을 살려서 지속 가능한 학급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겠죠. 선생님 프로그램의 특색. 그렇죠? 그다음에 놀이와 활동,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거를 아이들이 잘 습득할 수 있도록 놀이랑 어떻게 즐겁게 연결시킬까 그거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이제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3번 문제 같은 경우 유아들이 배운 것을 놀이로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이거 뭐예요? 마무리 부분에서 뭔가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실현하실 때 수업 끝날 때쯤 해가지고 오늘 수업을 연계하기 위한 그런 이제 뭔가 장치를 쓰셨을 거잖아요. 이게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3번 문제는 놀이로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그냥 수업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서 말만 하면 안 돼요. 수업에서도 충분히 힌트가 나왔고 그리고 내 수업을 통해서 다음에 확장돼서 어떤 놀이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수업에서도 보여줬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3부 면접입니다. 면접 문제 보시도록 하실게요. 자, 대부분의 면접은 이제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이 면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생님들께서 좀 힘드셨던 게 4차 산업사회 관련해가지고, 그쵸? 4차 산업사회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조금 이제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교사의 그런, 그 디지털 매체, 디지털 혁명 이런 것과 관련된 교사의 자질 향상 이런 문제도 나오고 했는데 이제 뭐 4차 산업사회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제가 거의 제가 드렸던 그런 면접 만능틀 안에서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보았어요. 그 중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두 가지 문제 정도 이제 다뤄드리려고 해요. 인천의 구상형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원 구상형 문제 이렇게 두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 구상형 문제를 이제 복기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이게 엘빈 토플러의 그런 저서에 있는 내용을 따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프리카 대륙의 어느 강 유역에 원시 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백인이 나타나서 상류 지역에 거대한 댐을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10년 후에 댐이 완공되면 강물이 말라가지고 이 원시 부족들이 살기 힘들어질 텐데 뭐 그런 거 대비도 안 하고 애들한테 지금까지처럼 계속해서 물고기 잡는 거, 카누 만드는 거, 사냥하는 거, 농사 짓는 거 요것만 가르쳤어요. 강이 말라버리면 이거는 이제 다 쓸모 없어지는 건데.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물음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위 내용은 엘빈 토플러의 가상 시나리오의 장면인데 여기 끝에 결말 요거를 예측해서 말하고 교육적 시사점과 공교육의 방향성을 말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자, 결말의 내용. 원래 엘빈 토플러의 원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댐이 완성되자 원시 종족과 그들의 문화는 지구상에서 자치를 감추게 되었다. 이게 원래 원작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정답이 맞아요. 이렇게 하면은 뭐 당연히 맞죠. 여기다가 어떤 이설을 달 수는 없죠. 원래 원작이 이러니까. 근데 이 문제는 이 책 읽었나 안 읽었나 그걸 보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랑 똑같이 안 써줘도 완전 감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은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돼요. 과거만을 답습하는 틀에 박힌 교육을 비판하는 내용 이런 게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었겠죠. 이 사람들이 결국은 댐이 나중에 완성되고 더 이상 물고기를 잡을 수 없게 되었다라든가 뭐 아무튼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내용은 아닐지라도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적 시사점과
공교육의 방향성이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공교육의 방향성은 2019 개정 누리과정의 교육의 방향성입니다. 자,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영향을 준 국제적인 동향들이 있어요. 아까 OECD에서 얘기한 그런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도 있었지만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UN 아동 권리 협약도 있습니다. 그렇죠. UN 아동 권리 협약은 뭐 선생님들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죠?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UN 아동 권리 협약도 우리 2019 개정 누리과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UN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요거 영향을 많이 주었고요. 그거 이제 아까 다루었으니까 요거는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OECD 교육 2030 학습 개념 툴도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2030 학습 개념 틀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과거에 DESECO 프로젝트는 이제 예전에 OECD의 그런 교육 정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OECD 2030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쵸?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를 동원하는 능력. 그러니까 이제 복잡한 가치, 그러니까 단순한 가치 같으면 선생님이 딱딱 가르쳐주는 거 그것만 공부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복잡한 그런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딱딱 가르쳐주는 거 그런 것만 해서는 안 돼요. 좀 복합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학문적, 뭐 절차적, 뭐 하나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냥 인지는 아니고 메타 인지적, 사회만 있으면 안 되고 정서적, 실천적, 글로벌적, 막 온갖 게 다 있어요. 지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놀이 중심, 유아 중심 교육을 통해서 변혁적 역량이 길러져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그런 공부나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혁신적이고 자신의 의식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그죠? 굉장히 멀티하게 각자에게 맞는 것을 스스로 놀이와 유아 중심, 놀이 중심으로 스스로 찾아 나갈 수 있는 구성주의적인 4차 산업사회적인 그런 인재를 길러야 하는 것이에요. 그죠? 학생의 행위 주체성, 그다음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그렇죠?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를 찾아가는 혁신적이고 책임감 있는 그런 아이들을 길러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우리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다 녹아 있어요. 자, 요 이제 2030 프로젝트 이런 건 제가 좀 더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릴 그런 기회가 있을 거고요. 우선 이렇게 큰 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모범 답안을 좀 보도록 하실게요. 모범 답안을 제가 이렇게 몇 개로 나누었어요. 아까 여기 결말을 쓰는 거, 결말 모범 답안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적 시사점하고 또 하나는 이제 공교육의 방향성이잖아요. 그거 각각 나눠놨습니다. 교육적 시사점 보시면은 교육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내용을 주시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교육이 어떻게 해야 돼요? 물고기 잡는 거 이런 거 막 얘들아 일로 와 물고기 잡는 거 이렇게 하는 거야. 카누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이들이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유아들이 창의적 자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교육을 통해서 유아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에게 맞는 것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변혁적 역량을 길러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 교육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거죠. 모아가지고 얘들아 다 배 만들자, 다 뭐 카누 만들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각자 자신에게 맞는 것들을 배워 나갔다면, 그렇죠? 애들이 모조리 다 물고기만 잡고 카누만 만들었겠습니까? 어떤 애들은 건설업도 하고, 어떤 애들은 뭐 상업도 하고, 어떤 애들은 뭐 딴 일하고 이래가지고 이 마을의 일부는 고기 잡겠지만 나머지 애들은 다른 걸 다 할 거잖아요. 그럼 이 마을이 사라지지 않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획일적인 내용을 주지시켜 나가면 안 된다. 이런 시사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공교육의 방향성.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유치원에서 우리가 막 대학 교육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방향을 충실하게 실천하면 된다. 우리 유치원의 공교육의 방향성은. 자, 왜냐하면 유아들은 놀이하면서 스스로 배우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경험을 하면서 배우기 때문에 나한테 딱 맞는 걸 배워요. 어떤 애들은 가수 되고 놀이 잘해가지고, 어떤 애들은 과학자 되고, 어떤 애들은 수학자 되고, 어떤 애들은 장사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 물고기 잡다가 그 마을이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렇겠죠, 그쵸? 혹시 이제 물고기 잡는 애가 몇 명 있어도 딴 친구들이 다 잘하고 있으면 걔도 또 그거 배워서 다른 거 해도 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만약 제시문에 나타난 원시 종족이 어린이들에게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경어를 하면서 스스로 배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줬다면은 어린이들은 그저 여러 가지 일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공교육 기관들, 우리 유치원들이 어린이들 각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그런 경험과 흥미를 최대한 발휘해 줄 수 있도록, 그쵸? 4차 산업사회에 적합한 인재들을 길러낼 수 있어야겠다는 거죠. 2019 개정 누리과정은 그렇게 교육하라는 뜻이에요. 자, 요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원 지역 구상형 문제예요. 여기는 이제, 좀 유아의 문제행동 지도에 관한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예림이라는 아이가 나와요. 그쵸? 예림이라는 아이가 나오는데 이 예림이는 외동이고 유치원 생활을 원래 즐거워했었는데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얘가 어떻게 했어요? 등원하면 선생님한테 안겨 울기만 하고 원래 얘는 안 그런 아이였는데 그쵸? 이제 엄마가 없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쵸? 그리고 맨날 이제 울고 막 맨날 유치원에 와서도 안겨서 울기만 하고 선생님 엄마 보고 싶어요. 제가 말을 안 들어서 엄마 아빠가 이혼했어요. 제가 말을 안 들어서 이혼했어요.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거예요. 유치원 생활하면서도 맨날 엄마 보고 싶다고 울고 그렇죠. 소변 마렵다고 자주 화장실도 가고 얘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친구들이 말해도 놀지도 않고 혼자 놀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림이 아빠랑 상담을 해봤더니 아빠도 되게 이제 힘들어 하는데 예림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그런 걸 이제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조금 복잡하죠. 교사가 지도에 해야 될 예림이의 행동, 지도 방안, 요거를 각각 두 가지를 말해야 돼요. 예림이의 교사가 지도해야 될 예림이의 행동 두 가지, 그리고 지도 방안 두 가지, 이렇게 이제 말해야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정연계 지도 방안 두 가지, 요거를 이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예림이의 행동 두 가지, 그 다음에 지도 방안도 이제 각각 두 가지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자료에, 그죠?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두었어요. 그죠? 그래서 모범 답안 보시면은, 예림이의 행동은, 두 가지, 제가 이제, 정리를 했어요. 예림이의 두 가지, 예림이의 이제, 좀 지도해줘야 될 행동 두 가지 보시면은 첫 번째 부모님의 이혼에 대해서 유아가 죄책감을 갖지 않도록 해주는 거 그쵸? 지도해줘야지 죄책감 갖고 있으면 아이가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다음에 혼자만 놀지 않도록 좀 친구 관계 이런 것들을 좀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도해주기 위한 거 요것도 이제 부모님의 그런 이혼에 대한 죄책감을 갖지 않도록 좀 도와주는 전문 상담인이랑 연결시켜주고 뭐 이런 거를 제가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정연계가 있어요. 가정연계 그쵸? 여기 가정연계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건 제가 이제 다 모범 답안을 써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예림이의 가정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첫 번째는 먼저 예림이 이제 아버지랑 깊이 상담해서 이제 문제가 있다면 그런 이제 전문 기관들하고 연결해 주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답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끝에 가서 제가 예림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한부모 가정의 유아를 맡아서 지도하게 된다면 유아를 주의 깊게 살펴서 진심을 다해서 지도하고 솔직하게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예림이 같은 어린이를 사랑으로 지도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끝에다 이렇게 이제 붙였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한부모 가족에 대한 그런 사항들을 제가 여기 요약해놓고 모범 답안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이혼, 사별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유아기 아이들은 이혼을 현실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뭐 소변 뭐 이렇게 자주 마렵고 막 맨날 안겨서 울고 이런 일시적인 퇴행 행동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제가 요거 그 면접 수업에서 자료로 다 드렸었어요. 거기 이제 그대로 진짜 요거를 딱 보시고 요대로 그냥 답을 하셨으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죠? 제가 요거 딱 몇 개 안 되게 이론 추렸는데 요거 이론 들어 있었어요. 만능틀 아니고 요건 이론으로 추려 가지고 요런 아이들 지도 방안이 있습니다 하고 제가 나눠 드렸는데 그게 문제로 딱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에는 또 엄마가 이제 아기를 데리고 있을 경우에는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도 방안 보시면은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이한테든 부모한테든 간에 다양한 프로그램, 심리적 프로그램. 그러니까 예림이 같은 경우에는 뭐 놀이치료 프로그램 이런 거랑 연결해 줄 수도 있겠죠. 선생님이 상담해 주는 방법도 있지만 또 이제 전문가랑 연결해 주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요. 전문화된 상담,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부모님들도 부모님이 막 심리적으로 안 좋고 어려워.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또 예림이 같은 경우에는 아빠가 출근해야 되는데 얘를 전혀 돌봐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사회랑 연계해서 얘를 좀 잘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시간대 이런 것들을 좀 연결시켜 주실 수도 있고 유치원 내에서 운영하는 어떤 돌봄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정하고 연계해서 유아를 잘 기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을 같이 지역사회와 연계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모범 답안은 여기 제가 실어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했는데도 뭐 엄청 기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제가 이제 교수학습 과정안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따로 자료를 해서 다시 올리고 간략한 해설도 다시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 유아임용 시험 해설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선생님도 궁금하시거나 더 추가적인 질문 있는 거는 저희 카페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